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네,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함인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지만 주요 현안들을 놓고 다소 신경전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찬 회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정치의 정상화로 가는 한 걸음 또 내딛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데 720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9일이 걸렸습니다. 그 보수 정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59일, 박근혜 대통령도 46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입법부를 대화의 파트너, 특히나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를 실종시켰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났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냐, 듣기만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 대통령이 아무로 국정 운영을 하에 나감에 있어서 야당의 그런 반대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는 계속 두고두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대화를 추가적으로 아마 더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대화에 물꼬가 터였다. 일단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18일 만에 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이 이제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절차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제도적인 야당의 견제 방법이 전혀 이제 없어졌어요. 예. 하나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견제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 측이기 때문에 실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국정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정 견제 관련된 몇 가지 제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 틀을 복원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만남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견제 제도적 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실제 야당이 하는 말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7가지 이상의 어떤 제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정말 하나라도 들어주면서 이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경청으로 협치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전에 현재 여당도 제기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 관련돼서 조금 추경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관련된 야당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회동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A4 용지 3장 분량 원고의 발언 내용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받던 재판 마저 받으셔라 라는 내용과 함께 7가지 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냥 일단 경청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7개 제안 중에 뭐 6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의 입장과 차이는 있지만 대화의 시작이니까 이후에 예.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좁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굳이 첫 자리에서 지금 취임 18일 만에 만들어진 자리에서 재판 문제를 꺼낼 만한 필요가 있었나. 지금 3년 내내 사실 공격한 주제를 가지고 임기 시작한 대통령에게 꺼내는 건 사실은 좀 불편해 보였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이 여야 대표 회담 대통령과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비교하면서 어제의 자리를 이렇게 비교하던데요. 분명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그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그리고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자리였고 이번 자리는 18일 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취임한 대통령과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정권을 조기에 내줬던 야당과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마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기존에 문제가 있던 사법적 문제를 굳이 꺼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대화를 시작하는 장으로서 7번째 주제는 안 꺼내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재판 문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재판 문제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내란부터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날선 반응 보였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이제 한 것이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죠. 예. 예, 여당이 단독으로 이제 대법관의 증언법을 이제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그 대선 전부터 많이 이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는 이제 소위 이제 그런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발의를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처리 단계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렇게 사법부를 이제 견제를 하고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제기했을 때 네. 과연 거부권을 이제 제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독재자인 차베스가 당시에 이제 22명이었던 대법관을 이제 32명까지 이렇게 늘리면서 본인의 지지자로 다 채우고 이제 독재를 조금 더 장기화해갔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판박이인 그런 법안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부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 입법부를 움직여서 법안을 만들고 또 사법부를 이제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사법부에는 친정부 인사들이 또 이제 판결을 통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또 합법화하고 뭐 입법화하고 이제 정당화시킬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이제 그 원내대표께서는 이게 불쾌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여당이 된 만큼 야당과도 진정으로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과 대통령실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지명에 대한 확고한 또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잘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청문회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과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명한 이후에 그래도 야당의 이런 정치적 공격들을 다 소화해내는 뭐 모습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과돼야 이제 최종 임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을 봤을 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스모킹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뭔가 사적 채무, 뭐 아들의 유학,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칭화대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해왔는데 예. 사실 사적 채무 같은 경우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의금, 조의금, 뭐 출판기념회 등으로 그 현금이 확보되었었다. 그리고 그 당해에 그걸 추징금으로 갚는 데 썼다면은 사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법적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칭화대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칭화대 논문을 정말 받은 게 맞느냐라는 공세를 하다가 항공편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제공이 되자 그 이후에는 뭔가 그 논문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지적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금 야당의 공세 중에 뭔가 결정적 한방, 뭔가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라고 느낄 만한 스모킹건은 없었다고 판단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청문회에서 여야가 가장 또 많이 대립하는 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20일까지 증인 참고인 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논의는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인 없이 청문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불가피하죠. 예컨대 뭐 본인들이 그 불러낼 수 있는 증인들, 그러니까 소환장 받고 나오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소위 대동증인 비슷하게 그런 증인들은 가능해도 민주당에서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증인 참고인은 국민께 이 후보자가 얘기한 부분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했던 양보, 가족 다 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줬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료예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다가 요청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는 그 상당 내용 중에 후보자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부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예요. 후보자가 정말 떳떳하면 그 당연히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렇게 뭐 경조사금 또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돈이 뭉텅이 돈이 있었으면 돈을 굳이 꿀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예금이 그 후보자 자료 제출 때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나중에 12일 날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여튼 비합리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이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는 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대통령도. 해명하는 걸 지켜보자라는 예. 거죠. 만약에 해명이 충분했으면 해명 다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마저도 그 워딩만 그대로 볼 때 예.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 제공 동의에 그 능동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대 특검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나섭니다. 특검의 첫 재판 출석인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특검이 출범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특검이 시작과 동시에 그 공판부터 나가는 건 전 처음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 공판 유지를 위한 특검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고 특검이라는 수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수사 및 수사도 공판 하기 전에 유지지만 공판부터 나서는 모습이 그렇죠. 굉장히 기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이제 기소가 예. 됐던 부분이고 상당수의 각 특검의 그 특검부 빼고 나머지 검찰 등 수사팀은 거의 다 기존 수사팀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미 거의 다 된 거예요.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 출발 준비기간 20일도 필요 없이 6일 만에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전부 다 수사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특검이 출범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물론 뭐 좋게 보면 특별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 내란 그 재판 관련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벌써 기소에 참여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반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수사로 번질 위험성은 특검 스스로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검의 시작이 공판입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특검이 재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게 좀 부당하지 않겠냐라는 시각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제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뭐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서부지검 그리고 뭐 중앙지검 계속해서 뭔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죠. 네. 유일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구속 취소입니다. 그것이 직위원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좀 여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 역시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수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또 검찰의 역할은 공소유지입니다. 공소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검찰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특검이 공소유지를 통해서 과연 이 이전의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 독립적인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뭔가 공소유지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그 검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 우려 이런 것들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이어받음으로써 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신문 기일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이번 특검의 내란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들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아무래도 26일이 원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기 예. 때문에 예. 원래는 이제 만약에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이제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추가 기소, 어떻게 보면 구속을 이제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추가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수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서 이제 법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추가 기소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혐의 사실이 공무집행 방해하고 예.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미 복수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요. 사실상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내란죄를 예. 비롯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기소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나와서 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속의 요건 이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 내릴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결론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일단은 그 사안 자체가 이제 뭐 공무집행방해 혐의잖아요. 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에 대해서 내린 명령이 불법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저 사안만 갖고 경찰에 독자적으로 영장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세 개 특검이 윤 대통령을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매번 부를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불러서 조사를 몇 가지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출마 선언인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신 부의장님, 이거 예. 정치권 일각에서 비유를 하기로는 뭐 네. 축구로 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격수, 또 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던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누가 되든 사실 당내 강경파 친명계거든요. 좀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전 누가 돼도 강경파라고 보진 않고요. 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는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에 갑자기 비상겸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비상겸이 있은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만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한 다음에 그 원내 정당들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사말이 기억에 남는데 그때 본인은 원래 유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정치권에서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경한 모습을 원내대표 시절에 보여줄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유연한 사람이고 야당과의 소통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된 이후에는 본인의 스탠스를 기존의 스탠스, 그러니까 유연한 모습으로 좀 선회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두 분 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원활한 분들이고 제가 봤을 땐 지지자분들이 여전히 야당과 강경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정청래 의원을 아니면은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만큼 좀 여야와의 협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유연한 모습도 보여야 된다라는 분들은 좀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그런 쪽으로 좀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의해서 좀 표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 거 하면요. 이제 앞서서 출사표를 던졌죠.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수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설에 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2023년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일단 정 의원조차도 본인이 해명을 나서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변호사님? 수박의 1년살이 과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이후에는 사실 수박이라는 표현이 걸맞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17대 들어왔잖아요. 그때 소위 저희가 탄돌이라고 할 때 예. 노무현 탄핵 시절에 들어와서 친노로 분류가 되는데 그때도 친노인 듯 친노 아닌 듯 이런 행보를 보여왔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친문인 듯 친문 아닌 듯 이런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에 비해서 친명의 색채는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된 이후에는 예. 강한 친명적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기준 시점이 2018년도로 끌고 가면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친문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비유는 맞지 않고 오히려 친명일 때는 강한 친명적
언사 내지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서로 간의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수박이 한 해살이 식물이어서 이미 지금은 수박이 없다라는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도 박 의원과 또 예정돼 있던 만찬을 연기하는 등 중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먼저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예. 약간 조기 과열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찬대 이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뭐 조직된 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전 과거 발언이라 이런 걸 소환하면서 수박이니 뭐니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일부 당원들의 모습이고요. 오히려 대다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로 간에 상처가 남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 축제처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서로 공유하는 전당대회가 된다. 이런 것이 대다수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이기 때문에요. 일부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견제라든가 과거 예. 발언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 실제 전당대회 일정이 바로 들어가서 오늘 박찬대 의원이 이 출마선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 목소리는 당내에서 더 이렇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에 전당대회 열어서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하마평에 좀 오르는 후보들이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8월 중순쯤, 그러니까 이르면 그렇게 전당대회를 칠 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빠르지 않느냐. 이게 절차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렇게 8월 중순에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후보들의 윤곽이 언제 드러날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예. 지금 벌써 이제 후보들이 나타나야 이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생 행보라고 해서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8명의 특보들을 두고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의원 이제 40명을 이제 뭐 비공개 회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당내에 좀 입지가 좀 부족한 부분을 탄탄하게 이제 메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 또 들려오고요. 예.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계속 하던 그 라방을 또 활발하게 하면서 네, 또 라이브 당원 방송이요. 예. 그리고 또 당원 모집에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지지세를 좀 이제 새로운 당원 가입으로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요. 제2의 이제 대선 경선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초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종료 오는 30일로 앞두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지역 순회하고 있잖아요. 예. 뭐 유정복 인천시장도 만나고 뭐 강원도지사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행보에 대해서 자기 정치라는 비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혁신이 출범을 하게 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혁신안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당내에서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미래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당 혁신을 두고 김용태 위원장 또 성원석 원내대표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쇄신은 좀 뒷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현 주류, 그러니까 구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이 탄핵 개각을 건너야 된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과거를 떠올려 보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후 탄핵의 강을 걷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노 한 번 젓는 이런 것조차 거부하는 이 주류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